동해에 떠오르는 태양 누구의 머리 위에 이글거릴까. 여기 보면은 조선, 카라사르, 홀본, 옛날 졸본부여 앞에 분 홀본이죠. 해본, 그리고 한국, 카라쿠니, 그리고 일본. 이것은 모두 같은 의미를 지니면서 다른 말이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그 뜻은 그런데 하나로서 카라이다. 카라는 해의 땅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조선, 홀본, 한국, 일본이 뜻으로, 즉 훈으로 읽을 때는 카라가 될 수밖에 없다. 예, 안녕하세요. 오순재였습니다. 이번 시간부터는 전방 후원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전방 후원분이라는 것이 일본의 그 천황들의 무덤입니다. 근데 우리나라에는 이게 없다 그랬는데 그것이 아니고 전라도 지역에 쫙 깔려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이 경기도 지역하고 이 전방후원분의 시원이 어디냐 하는 걸 갖다가 제가 이제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갖다가 상세하게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맨 처음에는 지금 현재 이제 발굴을 많이 한 전라도 지역의 전방후원분의 그 현황에 대해서 먼저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라도 지역에서 나타나고 있는 그 전방후원분의 그 연대를 보면은 5세기 말에서 5세기 한 중반까지 이렇게 쭉 깔려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영광, 그 다음에 나주, 그리고 이제 이것도 이제 영암, 그 다음에 이제 광주, 한평, 그 다음에 이제 나주, 장성, 해남, 그 다음에 광주 이런 데 쭉 깔려 있거든요. 전라도 지역에 깔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여기에 집중적으로 이게 나올까? 이제 그거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설이 있어요. 심지어는 어떤 고분은 발굴해 보면은 일본 쪽 유물만 나오는 유물 고분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라 그러냐면 일본인 학자들은 봐라 이게 있나 일본보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를 이제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학설은 박천수 교수가 이제 쓴 논문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논문인데 그것도 이제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에 지금 분포도입니다. 여기 쭉 이렇게 여기 해남에서부터 쭉 깔려 있죠. 그리고 맨 처음에 이제 영암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암은 여러분들이 보시듯이 바로 이 지역입니다. 여기가 해남이고. 그런데 영암의 시정면 태간리, 요게 최초로 발굴한 전방후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전체 길이가 35.6m. 동네에서 뭐라 하면 자라봉이라고 그래요. 왜냐면 자라같이 생겨서. 그 다음에 이걸 발굴해 보니까 4세기에서 5세기 사이에 수열식 석실입니다. 여기에서 뭐가 나오냐? 귀걸이, 그 다음에 구슬, 쇠도끼, 쇠낫 이런. 근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한의화가 나와요. 이 한의화는 뭐냐면 일본의 전방후원본에 보면은 그 테두리에 이렇게 한의화라는 걸 이렇게 꽂습니다. 이렇게 원통형 그 톡인데 그걸 갖다 쭉 했는데 여기서 뭐가 나오냐면 한의화가 50여 점이 나왔어요. 붉은색을 띠고 있고 이렇게 중간에 이렇게 턱처럼 돌린 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어떻게 생겼냐? 요거죠. 여러분. 지금 요게 발굴된 형태입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뒤에가 동그랗고 여기 앞에가 네모났죠. 멀리서 보면은 자라같이 생겼죠? 목을 이렇게 내민. 그래서 자라봉이라고 불렀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해남의 장고산 구분. 자, 해남 북일면 방산리에 있는데 이건 6세기 전반에 해당됩니다. 전체 길이가 75m.
근데 이제 그 안에 행렬식 석실문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나온 것들을 보면은 이 석실에다가 붉은 칠을 했어요. 이렇게 붉은 칠을 한 것은 일본의 큐슈에 아리아케라는 그 구마모토 지역의 앞에 있는 바다가 아리아케예요. 거기에서 나타나는 무덤들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5세기에서 6세기에 조성된 외인들의 호적 무덤하고 같다. 그리고 이제 여기 갑오편이 나왔고, 여기서 이제 회청색 경질토개, 또 적살색 경질토개, 그 다음에 원통형 토기편이 또 나오죠.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볼 때 일본에서 나오는 그 큐슈 지역의 고분하고 상통하고 있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용두리 고분을 보겠습니다. 해남면, 삼상면, 창리에 있는 용두리 고분은 전체 길이가 41.3이에요. 여기 이제 이렇게 그 테두리에 또랑을 팠어요. 그 또랑에서 토기류하고 옥, 철기 이런 것들이 나왔는데 여기서 이제 그 안에 고분 안에서 행여식 석실분이 나온 거죠. 근데 거기에 보면 이 깬돌을 이렇게 쌓고 그 사이에 점토를 채웠어요. 그리고 위로 올라가면서 이렇게 좁아지는 그러한 석실의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된 거죠. 여기 들어가면서 이렇게 위로 가면서 이렇게 엎어지죠. 그 다음에 여기 다 붉은 칠을 한 거예요. 이거 칠을 한 겁니다. 네. 이런 건 우리나라에 없거든요. 그래서 일본 쪽에 이런 형태의 것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발굴된 문, 이게 위에서 본 거죠. 여기 보면 동그랗고 앞에가 네모난 전방 후원분, 뒤쪽은 동그랗고 앞에는 네모났다. 그래서 전방 후원분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게 장고산 고분, 이게 용두리 고분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광주 명화동, 광주 광산시 명화동에 있는 고분으로 전체 길이가 33m. 그리고 이제 여기를 이렇게 동그랗고 앞에는 네모나타 그랬잖아요. 그것이 딱 연결되는 부분, 그 부분에 뭐가 나타나냐? 원통 모양의 토기가 열을 지어서 50cm 간격으로 꽂혀 있어요. 이렇게 세워져 있어요. 총 길이가 8m 정도, 8.2m 정도가 쭉 이렇게 확인이 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그리고 이제 이 또랑, 이 U자형 또랑이 이렇게 파져 있죠. 테두리에 쭉 이렇게. 그 다음에 행연식 석실이 나타나는데 그 안에서 금동제 귀걸이, 그 다음에 새 화살초,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병톡이라든가 띠고리 뭐 이런 것들. 근데 여기서 나타나는 거로 볼 때 새 화살촉하고 화살통 꾸미개 이 두 가지를 볼 때 무장적, 이 사람이 무사였을 가능성이 높다. 그 시기가 어떻게 되면 6세기 전반이에요. 요 고분의 시기가. 이거 월계동 장고분을 보겠습니다. 광주시 광산동 월계동에서 광산구 영월계동 6세기 전후 두 개가 나오는데 하나는 45.3m 1호분이, 요거는 5세기 후반, 2호분은 34.5m인데 6세기 중반입니다. 그리고 그 테두리가 또랑이 이렇게 쭉 파져 있어요. 예. 그리고 그 안에 1호분, 2호분 모두 행열식 석실이 있고 그 안에서 금귀걸이, 쇠 화살촉, 쇠 손칼, 그 다음에 철제 널못, 이게 이제 관에다 치는 못 있죠. 그 다음에 유리구슬, 그 다음에 젓갈색 원통형 투기,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런 여러 토기 조각들이 나왔다. 그래서 여기 보면 요게 명화동 고분군이에요. 요 발굴된 모습이죠. 요게 이제 월계동 고분입니다. 잘 남아 있죠? 네, 굉장히 잘 남아 있습니다. 이게 복원을 한 거죠. 여기서 나온 원통형 토기. 예. 여기서 월계동에서 나온 원통형 토기. 이렇게. 이런 것들은 백제의 정형적인 삼족토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한평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평의 신덕 고분은
한평군 월야면 예덕리에 있는 전체 길이가 51m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일본식의 석실뿐만 아니라 그 속에 목관에 있는데 그 목관이 뭐로 만들었냐? 금성으로 만들었어요. 이 금성은 우리나라에 없습니다. 그래서 문영왕의 관도 금성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일본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주박물관 앞에 가면 이 금송이 하나 심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이 소나무하고는 전혀 틀리죠. 그 다음에 이 속에서 뭐냐, 금동관하고 삼각형 철모가 나오는데 요것이 뭐냐면 외화 백제계의 요소가 합해진 거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5세기 말에서 6세기 전반에 걸친 일본의 경질토기, 그걸 세기라고 부릅니다. 그 세기가 일본께 여기서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일본 쪽하고 관련이 깊은 거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자, 요게 신덕고분, 여기 동그랗고 여기 네모났죠. 요게 이제 유물이 출토되는 모습입니다. 이제 석실에서. 그 다음에 거기서 나온 유물들 이렇게 쭉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한평 주감리 고분, 요거는 한평군 손불면 주감리에서 나오는데 전체 길이가 70m입니다. 꽤 크죠? 그 다음에 구덩이가 이렇게 또랑이 쭉 외곽을 따라서 이렇게 파져 있어요. 너비가 6m, 깊이는 1 내지 1.5m. 이 축조연대는 5세기 중엽에서 6세기 중엽 요 사이로 생겼다. 그래서 우리 이렇게 생겼습니다. 위에서 볼 때. 이게 이제 한평 주감리 고분. 그러면은 지금까지 살펴본 그 영상강에서만 나오는 이 전방후원분의 특징이 뭐냐 이거예요. 이걸 이제 제대로 분석한 분이 박천수 교수인데 무슨 얘기를 하냐면 여기에 영산강 유역에 있는 그 토착 세력들과는 전혀 상관없는 일본 계통의 이런 것들이 튀어나오고 있다 이거예요. 전방후원분이. 그래서 이거를 볼 때 일본 열도 출신의 외인, 일본 사람들로 볼 수밖에 없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특히 일본 큐슈 지역의 아리아케해 연안에 걸쳐진 유력한 호족들일 가능성이 높다. 근데 이들이 축조된 그 시기를 보면은 백제의 웅진기 후반에 한정되어 있어요. 아까 보셨죠? 왜냐하면 5세기 말에서 6세기 고 중반까지니까. 그리고 특이한 게 이들이 한꺼번에 몰려 있는 게 아니라 뿔뿔이 흩어져 있어요. 분산되어 배치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중앙에서 이 전라도 지역에다가 파견한 외계 일본 계통의 백제 관원일 가능성이 높다. 그럼 왜 이들을 이용했을까 하는 거예요. 자, 요건데 지금 이게 처음 발생기거든요. 발생할 때 어떻게 하냐? 요 고흥에서 쭉 와서 해남을 거쳐서 그다음에 이쪽으로 올라가고 있어요. 이렇게 신안, 목포, 부안 쪽으로. 요게 일기예요. 여기 보면은 서남 해안 외계 고분의 발생 이렇게 등장이죠. 등장. 자, 요게 이제 네 번째는 여기로 들어와서 여기서부터 쭉 퍼져나가요. 이렇게. 근데 여기서 보면은 요거는 외계고 요건 백제계예요. 요거는 백제계, 외계. 따로따로 분산돼 있어요. 왜 그랬느냐? 요걸 이제 설명을 드려야 됩니다. 첫 번째, 백제의 아신왕이 죽었어요. AD 405년에. 그러자 둘째 아들인 훈해가 지금 태자가 어디 있냐면 전지가 일본에 있어요. 일본에 파견돼 있거든요. 근데 얘가 쿠데타를 일으켜서 여기 훈해가 정사를 대리했어요. 둘째 아들이. 왜냐면 형이 올 때까지.
근데 막내 아들 설레가 이 자기 형을 죽여버리고 자기가 왕이 됐어요. 그랬을 때 왜 왕이 병사 100명으로 전지를 갖다 호송해서 이거 호위해갖고 들어가서 그를 죽여버려요. 이 설레를 막내 아들을 죽여버리고 이제 전지를 왕을 세우는 거죠. 이때 100명이나 되는 군사를 이끌었던 장군이 있겠죠. 그 장군이 일본으로 다시 돌아갔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이곳에 남아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 그건 이제 후에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475년에는 장수왕이 백제의 한성을 쳐서 괴로왕을 죽여요. 그래서 문주왕이 웅진으로 천도하죠. 그랬을 때 이 문주왕이 피살돼요. 그리고 479년 상문왕도 피살돼요. 그래서 이 왕들이 계속 죽어나가니까 어떻게 되냐면 일본에 와 있던 곤지는 누구냐면 계로왕의 동생이에요. 곤지의 아들 동성왕을 귀국시켜서 어떻게 하냐면 500명의 군사들을 호위해서 귀국을 시켜요. 그랬는데 왕이 됐거든요, 동성왕이. 근데 백가라는 사람한테 또 피살됩니다. 그러자 그 501년에는 그의 동생인 문영왕이 들어와서 이 백가를 죽여버리고 왕이 되는 거죠. 이런 거를 볼 때 지금 굉장히 그 왕권이 흔들리고 있다라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 그거를 보호해 준 게 뭐냐? 일본의 군사력이다. 그러면 이들을 호위하고 들어왔던 일본의 군사 장군들, 이들은 과연 어떻게 됐을까? 이제 그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보시면은 일본인들이 백제에 와서 관료를 하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거는 어디서 볼 수 있냐? 일본 서기에 보면 게이타 천황 때 516년입니다. 백제는 사신으로 장막고라는 장군과 함께 일본에서 파견된 백제의 관료, 이거 일본 사람입니다. 시나노 아히다가 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은 일본 사람인데 백제에 가서 관료가 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신으로 온 거예요. 그 다음 비다츠 천황 때 규슈의 구마보도의 출신인 니치라라는 사람이 등장하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의 이 벼슬이 어떻게 돼요? 16관등에서 1관등은 좌평이거든요. 지금으로 하면 장관이에요. 근데 그 다음이 차관이겠죠? 이품, 달소리. 근데 이 사람, 니찌라라는 사람이 달소리예요. 근데 이 사람은 일본 사람이에요. 근데 백제 관료예요. 이와 같이 일본인으로서 백제 관료가 된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이 증명이 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 이제 여기 보시면은 이 박천수 교수가 다시 돌아와서 무슨 얘기를 하냐? 한평의 신덕고분을 보면은 일본의 큐슈 지역의 아리아케해 여기에 존재했었던 유력한 호족의 무덤일 가능성이 높다. 근데 이제 제가 보기에는 그 구마모토의 야스시로 여기에 보면은 니찌라의 일족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니찌라라는 사람이 여기 출신이에요. 그리고 달솔까지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과 이렇게 무관하지 않다. 그러니까 일본의 그 구마모토 지역과 후쿠오카 지역을 중심으로 한 그 세력들이 백제에 건너와서 바로 묻혔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왜 그러냐? 백제가 영산강 유역에다가 일본인들을 파견한 이유는 이 한성 지역이 함락되고 웅진으로 천도하는 과정에서 계속 그 왕들이 죽어나가잖아요. 그러면서 그 남쪽을 통제할 수 있는 역량이 이 중앙이 어지러우니까 힘들어져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4세기 후반 이래 교섭을 계속해온 백제의 문물이 6세기 전엽이 돼서야
가야 지역의 문물을 교체하듯이 일본 열도에서 돌연히 유입되는 것은 백제의 문물의 선진성, 그 다음에 남해안을 통한 교통의 요충지를 장악하기 위한 이런 것들을 위해서 이 아리에케하고 현해탄 이 두 지역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 지역을 장악할 수 있는 세력, 그러니까 일본의 호적 세력이죠. 그러니까 후쿠오카하고 구마모토 이 지역을 장악할 수 있는 그 지역의 호족들을 이용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웅진기의 영산강 유역의 외인의 무사들, 무장들이죠. 이들을 전라도 지역에다가 이렇게 투입을 시킨 이유는 기존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는 지금 마한의 유민들이 굉장히 많이 살고 있잖아요. 그거를 제어하기 위해서 도리어 다른 지역, 지금 일본에 있는 그런 호적 세력을 끌어들임으로 인해서 그들의 그 결속력을 갖다가 이렇게 무너뜨리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십니다. 자, 우리가 아까도 설명드렸지만은 문주왕, 상문왕, 동성왕 이 세 사람이 피살되는 웅진기에는 이 지역에 전라도 지역까지 통제력이 이렇게 미치지 않았기 때문에 도리어 그 일본에서 그 호위하고 들어왔던 그 무사들의 우두머리를, 그 호적 세력을, 그 군인들을, 장군들이겠죠. 장군들을 갖다가 이 지역에 투입을 시켰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에 보시면은 이들은 백제 왕권하고 굉장히 결속력이 강하죠. 근데 지금 문제가 뭐냐면 일본의 학자들은 요거를 기화로 해서 봐라, 이게 임나일본부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고 나와요. 그런데 지금 문제가 뭐냐면 임나일본부가 가장 활발했던 시기는 4세기 후반에서 5세기예요. 그런데 아까 보시면 5세기 말에서 6세기 그 사이에 이게 그 고분들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럼 이 시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죠. 도리어 이 시기보다 더 끝에니까 임나일본부가 사그러지는 시기하고 맞아떨어져요. 전혀 안 맞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도리어 임나일본부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다라는 걸 이 고분이 도리어 증명을 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박천수 교수의 주장입니다. 근데 저는 가장 타당성이 높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을 박천수 교수가 지적하고 있는데, 이 당시에 영산강 유역의 최대 세력은 누구냐면 나주의 반낭고분입니다. 이 반낭고분이 거기가 가장 중심지거든요. 근데 그거를 중심으로 해서 이들이 만들어진 고분을 한번 살펴보면은 여기 보십시오. 동쪽에 백제계의 나주시 세지면 송제리 고분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남쪽에는 이게 이제 해상교통이죠. 여기는 영암의 자라봉 전방후원분이 있고, 북쪽에는 영산강 본류가 흐르는 여기에는 나주 보감리 3호분이 있어요. 서북 쪽에는 영산강 하류에 한평마산리의 표산 고분이 있어요. 이와 같이 반남고분을 중심으로 해서 백제계하고 외계의 고분들이 쫙 포위를 하고 있어요. 자, 무슨 얘기냐면 요거 보십시오. 요게 반남고분이에요. 요게 영산강입니다. 여기 보면은 요게 송제리 고분, 요게 자라봉 고분, 요 영암, 나주, 보감리, 요 나주죠. 위에는 한평. 이렇게 갖고 완전히 포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중심 세력을 압박해 나가는 거죠. 예. 그래서 이들의 세력을 통제하는 이런 형상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외에 뭐 이제 우리 신덕고분이라든가 명화동 고분, 영천리 고분, 이건 이제 장성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광주 월계동 고분, 해남의 장고분, 조산고분, 용두리 고분, 이런 것들이 쭉 있는데, 요거는 아까 이런 고분들을 쭉 발굴해서 분류를 해보면은
같은 횡혈식 석실분을 쓰고 있지만 후쿠오카를 중심으로 한 북교슈계, 구마모토를 중심으로 한 히코게, 그 다음에 발전계, 이런 여러 가지 계통의 것들이 이렇게 각각 나타나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 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그런데다 제일 중요한 거는 이들의 배치를 보면은 분산을 시키고 있고 고립적이에요. 통합이 안 돼. 그건 왜 그러냐면 이들이 세력을 딱 이렇게 결집하면은 문제가 생기니까. 그래서 이들이 연계되는 거를 막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은 어떻게 생기냐. 이렇게 보세요. 다 흐트러 놨잖아요. 이렇게. 따로따로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계통도 다 틀리게. 그러니까 그거는 백제가 이들을 이용해서 마한 세력을 제압했는데, 이 통제하면서도 이들이 결합되면 골치 아프니까 그걸 갖다 이렇게 각각 다른 세력들을 이렇게 고립 배치했다. 그리고 분산시켰다라는 걸 갖다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라도 지역의 그 전방 후원분이 5세기 말에서 6세기 중반까지 이렇게 쫙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이런 형상이 왜 그런가를 이렇게 이제 설명을 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임나일본부하고는 전혀 별개의 것이라는 것을 갖다가 도리어 증명해주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부분을 지적했고, 우리가 발굴을 통해서 어떤 때는 그 일본 것만 나오는 것이 있어서 우리가 이제 많은 사람들이 야, 이거 뭐 또 임나일본부 들고 나오는 거 아니야? 그럴 때 일본 학자들이 들고 나왔어요. 그랬다가 도리어 그게 깨져나가는 이런 형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이제 과연 이 전방후원분이 일본에 쫙 깔려 있는데 일본 것도 알아보고, 그러면 시원이 이게 어디서부터 만들어졌을까라는 걸 갖다가 이제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